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계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계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 하늘의 별이 된 고 이주실 씨 얘기,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된 구준엽 씨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전 아나운서라고 해야겠죠. 이제 방송인으로 다시 태어난 김대호 씨의 프리선언이 연일 화제입니다. 김대호 씨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프리선언을 한 건지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아침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10년 사이 188% 증가입니다. 10년 사이 188%가 올랐다. 이게 뭡니까? 제 월급이 그만큼 올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집값입니다. 전국 집값은 아니고요. 서울 강남 그리고 서초 집값인데요. 특히 아파트 값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10년 전에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넘어간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 평균 정도로 얘기하면 한 3천만 원 남짓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서울 아파트 거래 가격이 강남 상구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2014년에 3천만 원가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2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였는데요. 10년 전에 약 3천만 원에서 지난해 약 9,200만 원으로 209% 올랐다고 합니다. 야, 근데 서초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아마 너무 많은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성동구가 199%가 올랐고요. 용산구가 187%, 마포구가 176%로 그 다음 순서를 차지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강북구는 1,380만 원에서 2,870만 원으로 10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가장 하위를 기록했고요.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역시 110%가량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187%, 199% 이러면 퍼센트로 하니까 실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한 3배 오른 거예요. 그렇죠. 엄청 오른 네. 건데 부동산 시장이 불황인데 어떻게 강남 3구는 이렇게 계속 오릅니까? 한마디로 똘똘한 한 채 수요 심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아파트를 살 거라면 안전한 그리고 계속 가격이 오르는 강남 쪽의 아파트를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북구의 경우에는 한 2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1배 오른 거죠. 1배 정도 올랐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3배 가까이 오른 거는 그만큼 강남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가서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은 계속 치솟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한쪽을 쪼면 한쪽이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다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또 똘똘한 집 한 채 이러면서 특정 지역이 막 오르고 이건 참 항상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닝픽, 문화유산 찾아 산만리입니다. 문화유산 찾아 산만리라는 건 우리 문화유산이 지금 해외로 막 그냥 어디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문화유산 가운데 도난이나 약탈 등의 사유로 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국가유산청과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이 29개국의 박물관, 미술관 등 800여 곳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 기준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24만 7,700여 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난해 1월 대비해 한 1,400여 점 정도가 추가로 확인이 된 거라고 합니다. 네. 우리 문화유산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럼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
화가 나지만 뭐 일본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건 뭐 예상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오랜 시간 거쳐 왔기 때문에 일본으로 약탈된 문화재도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이 무려 8,705점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10점 가운데 한 4점 정도는 일본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미국이 65,800여 점, 독일이 15,400여 점으로 그 다음 순서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침략의 역사에서 부당하게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이 많은데 이거 찾아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이 경복궁 선원전 편액을 108년 만에 환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반가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선원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정각입니다. 조선왕조 임금들의 초성화를 봉안하고 의례를 지냈던 경복궁 건물 가운데 가장 존귀했던 건물로 불렸던 건물입니다. 네. 근데 그 건물이 일제강점기에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절 방문사를 짓겠다는 명분으로 헐려버렸어요. 그 편액도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본토 혼슈섬 서쪽 끝에 있는 야마구치현에 100년 넘게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매에 출품하려고 하는 소장자를 설득해서 한 게임 회사의 도움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편액이 우리 품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혹시 뭐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을 또 많이 투입해야 되기도 하고요. 소장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이제 뭐 100년 넘은 것, 뭐 7, 80년 넘게 이제 보관 중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장자들이 경매에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소장자를 설득해서 기부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돌려받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요. 올해 미국 시카고 필드 자연사박물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유산 실태를 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이나 미국 등 프랑스에 있는 해외 거점 사무소를 통해서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수사 공조를 추진하면서 환수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더 붐업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자, 다음 픽 가겠습니다. 세 번째 모닝픽, 멀쩡한 김이 버려진다입니다.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사실 전해드렸거든요. 이제 김값이 금값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멀쩡한 김이 버려진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값이 금값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김값 무서워서 김을 못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김은 또 우리 국내 수산식품 가운데 최초로 수출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그래서 그 검은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민들은 올해만 3,000톤이 넘는 물김을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김 수출량이 늘어나니까 해수부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양식면허 발급을 늘려줬다고 하고요. 올해 김 작황도 좋기 때문에 물김 생산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산지에서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김 비싸다고 그랬는데 이게 네. 또 희한한 얘기네. 물김이 그러면 얼마나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김을 위판한 곳이 진도인데요. 진도에서 올 들어 김 1,000톤이 경매에서 유찰돼서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올해 진도 물김 위판량이 한 8%를 차지하는 양이 버려진 셈인데요. 또 진도뿐만 아니라 해남과 고흥에서도 각각 167톤과 49톤이 바다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물김은 생산 후 사흘 이내에 마른 김으로 가공하지 못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 가공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마른 김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면 이 물김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사실은 속사정이 네. 있는데요. 마른 김 가공업체 수가 적어서 원자재 공급이 늘어나도 가공을 못하고 버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김을 그러니까 김 출하 시기는 1년 중에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만 일이 그냥 한꺼번에 몰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할 정도로 공장 가동을 멈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공장 가동을 멈추는 상황이 되니까 직원을 뽑기도 쉽지 않고 고정비 부담이 크니까 신규 생산업자가 김 가공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장들한테 뭔가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공장이 계속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질 못하니까 뭐 공장이 더 늘어나려고 해도 늘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김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가공을 못하니까 그냥 썩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바다에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산지에서는 마른 김의 원료인 물김이 버려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김을 사 먹으려면 비싸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김 가공업체가 늘어난 물량을 수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마른 김 공급이 늘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전기료, 기름값 등이 인상된 것도 가격 인상에 좀 한몫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식품사들은 지난해 물김값이 급등했을 때 이를 반영해서 김 가격을 무섭게 올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한 23% 넘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김을 제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김이 버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수부는 지난해 4월에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채소, 과일처럼 계약 재배로 김 수급 관리를 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제도가 도입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 전체 생산량을 정부가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김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또 버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들은 김 가격이 올라서 못 사 먹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좀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좀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생산, 공급, 소비가 이렇게 잘 맞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노인 빈곤율 악화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악화됐다. 그러면 나이가 계속 들어도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오히려 빈곤율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각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0명 중 4명은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가처분 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건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 중위소득은 3,757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절반인 빈곤선은 약 1,879만 원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풀어서 설명하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연간 1,879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이 노인 빈곤 문제가 원활하게 좀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요. 이게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비율도 높고 갈수록 또 심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전체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연령대를 다 합쳤을 때 상대적 빈곤율은 14.9%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세 이상은 38.2%잖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노인들이 그만큼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노인 빈곤율이 2013년에 46.3%에서 2021년에는 37.6%로 꾸준히 낮아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2년에 38.1%로 올랐다가 지난해 더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노인들 가운데에도 연령대별로 빈곤율이 또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이 76세 이상은 51.5%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빈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76세 이상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노인들이 계속 이렇게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연금이나 노후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6세 이상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노인들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입 시기가 짧아서 월 한 4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초연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노인 용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빈곤 상태에 놓이는, 자산이 없으면 빈곤 상태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소득보장률을 좀 더 올려서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노인 일자리들을 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 방안들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계속 이렇게 악화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국민들 간의 공감대 또 절실함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돼 있습니다. 자, 오늘 모닝 픽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계 이슈 시작하죠. 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벽은 의사에게. 그리고 한 주간 핫한 연애 소식은 이분들과 함께 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오랜만에 뵈니 너무 행복한 황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좌측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주 발빠르게 연예계 소식 알아온 은영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연예계에 살고 연예계에 죽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명절 다들 잘 지내셨어요? 어땠어요?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지금 평소보다 조금 붓게 나올까 봐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아유, 붓게 나와도 너무 예쁜 이 젊은 아가씨고 저야말로 좀 오늘 복이 혹시 이 볼이 터지더라도 참 복스럽다. 이렇게 예쁘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은영 씨는 뭐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여요. 아, 맞습니다. 저는 설날 때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는 또 토실토실 올라왔는데 지금 살짝 좀 붓기가 빠진 그런 느낌이죠.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첫 번째 소식,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정말 지난 2일 갑작스러운 비보에 연예계가 또 슬픔에 빠졌는데요. 첫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하늘의 별이 된 스타입니다. 지난 2월 2일이죠. 수많은 작품에서 모성애, 아주 따뜻한 모성애 연기를 펼쳤던 고 이주실 씨가 하늘의 별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주실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9월 종영한 드라마였죠. 미녀와 순정남에서 임수양 씨가 연기했던 그 박도라를 아주 살뜰히 챙겨주는 할머니 역으로 또 좋은 연기 보여주셨었고 또 지금 뭐 세계적 화제인 오징어 게임 2에서 위아준 씨가 연기한 황준호, 이 황준호의 엄마 역할로 또 딱 존재감 있는 연기 보여주셨었는데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 하늘이 되신 이유 바로 위암 때문이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후 석 달간의 투병 끝에 올해 2월 바로 지난 2일이었죠. 이 투병을 하시다가도 오전에 쓰러져서 이 병원에 갔는데 끝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 8시 20분이 발인이거든요. 네. 조금 있으면 발인이 될 텐데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요즘 나이로 하면 정말 너무 젊을 때, 좋을 때 가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이유가요. 과거 한 번 암 투병을 이겨낸 적이 또 있으셨기 때문에 이 소식이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중반이죠. 5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유방암 4기 전반적으로 다 몸에 퍼졌다라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때도 참 대단한 것이 뼛속까지 모두 이 암세포가 다 전이가 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1년도 살기 힘들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극복해낸 사례로 또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픔 없이 대중의 곁에 있으리라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또다시 이 위암 투병 중에 하늘의 별이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야, 50대 초반에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얘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네.
그때는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없겠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요. 이 이주실님의 이 몸무게가 불과 33kg. 어휴. 아 정말 걷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 와중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주실 씨께서 생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이 가서 항암 주사를 맞으면 정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진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었다 이렇게 회상하셨는데 사실 그걸 딛고 그 뒤에도 정말 계속 연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쭉 오래도록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요번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는 정말 가짜 뉴스이길 바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사랑하는 두 딸과도 떨어져 지내셨다면서요. 저는 이 부분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혼 후에 두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내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딸을요, 해외에 있는 동생의 곁으로 보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둘째 딸의 나이가 고작 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떼 같은 이 두 딸을 떼어낸 이주실 씨 홀로 안가 싸웠는데요. 그리고 고인의 유방암 판정 소식을 들은 고인의 어머니는 주저앉아서 아이고 저 나이에 안타깝다, 아까워서 어떡하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시한부 딸을 위해서 매일 5년만 더 살았으면이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또 하셨었다라고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빌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어머니의 정말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생애 큰 고비를 이겨낸 고인 무려 15년이 지난 후에야 두 딸과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인이 그 헤어질 당시에 7살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거의 20살이 좀 넘어서 어머님을 만났다는 건데 그럼 딸들이 이렇게 또 기다린 시간 동안 어머님이 고인이 암과의 사투를 벌였던 건가요? 그렇죠. 그 15년 동안 그냥 계셨던 게 아니라 암과의 사투를 벌이며 계셨던 건데 그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났고 그 벗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그냥 투병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때 어느 때보다도 연기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또 본인이 그때 당시를 회상하시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유 세상에 촬영이 있어서 현장에 가니 얼마나 좋아. 나 같은 암 환자가 가발분장으로 커버하고 연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살기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저를 살렸다. 8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살다 보니 넘어갔다. 결국 고인을 살게 했던 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본인의 이 뜨거운 연기 열정 이것이 이분을 이렇게 오래도록 연기할 수 있게 시한부를 넘어서게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이겨냈네요. 네. 근데 고 이주실 씨는 암 선고를 받은 다음에 더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요, 굉장히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일을 줄이기 마련인데 고인은 달렸습니다. 오히려 일을 더 달렸다라는 뜻인데요. 2023년 한 방송에 출연한 고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하는 사람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다 놓아버리면 완전히 무기력해진다라면서 이 자신의 연기 열정을 전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오히려 투병 후에 작품 출연한 수가 훨씬 더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 유방암을 이겨냈는데 또다시 찾아온 암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팬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애도하고 또 굉장히 슬퍼하시고 고인의 영면을 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중에서 신은경 씨가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신은경 씨와 이주실 씨의 인연은 드라마 토지 1987년부터 89년까지 방영된 드라마 토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주실 씨는 두만내 역할을 했고 신은경 씨는 김인호라는 역할을 했는데 이때 신은경 씨 나이가 73년생이니까 불과 그러니까 10대 후반 요때 14살에서 한 16살 한 10대 그 중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이주실 씨를 만났던 거예요. 어렸을 때 추억이라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뭐라고 올렸냐면 네. 항상 긴장으로 가득 차 있던 어린 저를 다독여 주시며 이끌어 주셨던 그 따뜻함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의 상냥함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고인을 애도하면서 이후에도 같은 작품에 출연해서 뵙고 싶었는데 이주실 선생님 지금이라도 편히 쉬시기
주시길 정말 감사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사실 이제 이주실 씨가 여러 조단역도 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공책이라는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러 OTT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엄마가 이제 마침 이 상황처럼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이종혁 씨인데 찾아보니까 엄마가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거기 공책에 있는 그 음식 레시피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음식이다라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거든요. 혹시라도 이주실 씨 한 번 더 조금 더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영화 엄마의 공책 추천드립니다. 네, 고인이 된 이주실 씨 얘기 나눠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연예계 이슈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힌트를 드릴 텐데요. 배우 박보검 씨 그리고 하지원 씨, 송가인이어라 송가인 씨 이 세 분의 그 공통점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지금 세 분 다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한복이 잘 어울리는 스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역시 정확히 아시는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요. 바로 한복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스타들인데요. 왜 아침부터 이 한복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두 번째 연예계 이슈가요. 이 한복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사극이 찰떡 한복 핏 완벽입니다. 최근에요 사극을 통해서 또 연기 변신에 성공을 하면서 차세대 사극 퀸으로 등극한 배우 임지연 씨 그리고 차주영 씨, 김지은 씨의 이야기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극을 통해서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배우 임지연 씨 그리고 차주영 씨가 정말 사극 퀸 납시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연기력과 외모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먼저 출발선을 끄는 것은 임지연 씨였습니다. 임지연 씨는요,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죠. 조선시대판 법정물 옥시 부인전을 통해서 노비부터 부잣집 아씨까지 아주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이면서 인생 캐릭터를 또 한 번 경신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차주영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경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왕후 역할로 이 왕후 역에 정말 안성맞춤인 발음 그리고 말투, 중후한 목소리 톤으로 아무래도 이 배우는 원경 왕후 역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냐라는 극 호평을 들으면서 이 드라마를 아주 성공리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니 저도 저 두 드라마 뭐 봤고 또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돌아보면 연진이와 혜정이잖아요. 한복 입으면서 한 번 더 날아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두 배우의 공통점 바로 전작이 드라마 더 글로리였죠. 여기서 송혜교 씨가 연기한 그 문동은을 괴롭혔던 그 무서운 그 두 명, 박연진 역의 임지연 씨, 최혜정 역의 차주영 씨였는데 사실요 이 드라마 끝나고 이 배우들이 아직도 계속 친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친한데 비슷한 시기에 사극 대본을 받고 우리 연진이랑 혜정이, 우리 임지연 씨랑 차주영 씨가 함께 고민을 나눴다고 그래요. 우리 이 연기 이거 어떻게 잘하지? 우리가 원톱 주연인데? 이런 고민을 나눈 덕분일까요? 이 두 배우 정말 사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임지연 씨는 근데 기존에 사극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임지연 씨는요, 옥시 부인전을 만나기 전까지는 가장 자신 없는 장르로 이 사극을 꼽기도 했었어요. 저희 인터뷰했었을 때도 사극 해보고 싶은데 뭔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꼭 도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이요, 영화 간신에서 이 경험했던 두려움이 나는 사극이랑 좀 맞지 않는 배우인가 봐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사극은 어렵다라는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좀 일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갖고 닦으면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과감하게 이 작품에 도전을 했고 이 계기로 이 사극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임지연 씨는 앞으로 계속 사극에 도전할 생각인가 봐요.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안 그래도 연기 잘한다 소리 들었는데 그나마 하나 있던 사극 트라우마까지 떨쳐냈으니 저 연기를 앞으로 얼마나 잘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본인이 이제는 꺼리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장르가 됐다고
해요, 이 사극이. 그래서 앞으로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정통 사극도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극을 사랑하는 임지연 씨가 앞으로 이 사극에서 해보고 싶은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노비, 2번 대비, 3번 왕비, 4번 왕대비! 아, 요거는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왕비. 역시 맞아요? 오늘 아주 중전 마마를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저 현역이 김정... 좋지, 현역. 네, 맞습니다. 정답 3번 왕비입니다. 네, 왕비, 왕비. 이야기 같은 정통 사극을 해보고 싶다라고 밝힌 임지연 씨인데요. 지금 드라마 원경에 나오는 이 차주영 씨만큼 왕비의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에이. 정말 그쵸, 에이 나오죠. 아유. 아서라 그냥 아유 걱정도 말고 하셔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임지연 씨가 보여줄 왕비 역할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냥 무조건 잘합니다. 아니, 뭐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잘해요. 무조건입니다. 아니, 예. 차주영 씨가 왕비 역할을 네. 하고 있는데 이 사극에 캐스팅된 게 악녀 뭐 연기를 인정받아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 원경의 이 연출 감독 김상호 감독인데 제작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차주영을 원경왕후에 캐스팅했냐면요 라고 하면서 더 글로리에서 연기했던 그 최혜정 역할을 할 때 보여줬던 그 눈빛에서 에너지에서 카리스마를 느꼈다.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원톱 주연에 딱 캐스팅을 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죠? 이 모든 비밀이 드러났을 때,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그 사생활 관련, 연애 관련 이 비밀이 드러났을 때 딱 그 폭발했던 그 눈빛, 저도 잊을 수가 없네요. 아니,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해 본 배우라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 혜정이었어? 이렇게. 그 정도로 연기 변신이 완벽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캐릭터마다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성 원탑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요. 아무래도 이 사극은 남장 여장 사극 이게 딱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은영 씨가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이 남장 여장 이 드라마인데요. 채널A 드라마 체크인 한양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이 가상의 여각인 용천루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수습사원으로 들어간 배우 김지은 씨가 바로 이 남장 여자의 연기를 아주 맛깔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요즘 드라마 채널 A, 그러니까 채널 A 드라마죠. 체크인 한양 보느라 주말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남자 여자 연기하는 김지은 씨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극 주인공도 처음 맡았다면서요. 맞아요. 사실 뭐 김지은 씨 하면 연기 잘하는 걸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어요. 사실 지난해에도 엄마 친구 아들에서 그 정혜인 씨, 정소민 씨 주연해서 그 둘 사이의 친구 정모음 역할, 119 구조대원 역할로 사실 맛깔나는 연기 보여줬었는데 요 사극은 데뷔 후 처음으로 주연으로 사극 주연을 맡았다고 해요. 이렇게 딱 사극 맡았지만 여러분 포털에서 요 체크인 한장 쳐보시면 도령 얼굴 딱 4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누가 여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김지은 씨가 깜짝같이 남장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기를 잘해서일까요?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지금 종영까지 2회 남았는데 마치 바로 전주 이 시청률이 3.5였는데 이 3.5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500억 들였다는 그 우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보다 지금 더 높은 시청률입니다. 야, 사실 이게 또 남장 여자 사극 하면은 인기 사극의 그냥 공식 비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그 남장 여자 사극이요. 그 조선시대 왕이 남장 여자였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시작했던 그 박은빈 씨 나왔던 그 드라마 연모 그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게 구구달 구름이 그린 달빛 또 이 여자 남장 여자 내신 어떨까? 요 드라마 이렇게 또 기억이 나거든요. 김유정 씨가 그 내시 역할을 맞습니다, 했었죠. 맞습니다. 박보검 씨 마음을 뺏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남장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게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공하는 이 흥행 핵심 요건이 있는데 바로 이 성별을 숨긴 이 주인공이 이 이어지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총극을 얼마나 긴장감 있고 재밌게 풀어내느냐 이게 바로 그 성공 포인트거든요. 이 역할을 맡은 김지은 씨가 아주
맛깔나는 이 연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 드라마의 흥행 요소를 뽑자면 전 김지은 씨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다음 연예계 이슈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연예계 이슈. 다음 이슈 궁금합니다. 네, 다음 연예계 이슈는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애 밀당, 결혼 밀당을 또 이어왔던 우리 개그맨 김준호 씨, 김지민 씨가 드디어 구체적인 결혼 시기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확정을 지었죠. 세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결혼 밀당 끝입니다. 이번에 이제 6월이 오면요. 두 사람 개그맨 부부 24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준호, 김지민 씨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비공개 결혼이라도 한 줄 알았는데 아직이에요?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맞아요. 건데요. 왜냐면 2022년 4월에 두 사람이 공개 연애를 시작하기 알렸습니다. 우리 연애합니다라고 알린 건데요. 그동안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 굉장히 스스럼없이 언급을 하고 또 방송 소재로도 사용해온 두 사람이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이 김지민 씨에게 사회적 유부녀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일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명 시청자 결혼 밀당을 했던 두 사람 드디어 다가오는 6월에 진짜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한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이제 네. 합니다. 뭐 이렇게 24호 개그맨 부부가 되는 건데요. 결혼식 날짜보다 축가를 누가 부를지가 먼저 알려졌다 그래요. 맞습니다. 김준호 씨가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세븐 이다혜 씨가 결혼을 할 때 그때 축가가 거미 씨였다. 내가 그때 탁 낚아채서 나도 나랑 지민이랑 결혼할 때도 축가 해줘 했더니 거미 씨가 해준다고 했다. 오. 그래서 축가로 거미 씨가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세븐 이다혜 씨 결혼식에 사실 사회를 김준호 씨가 받잖아요. 내가 사회 버텼으니까 신랑 너는 내 결혼할 때 축하해줘 해서 두 번째 세븐씨까지 확보했고 네. 여기다가 요즘 결혼식 축가의 아이콘이죠. 조혜련 씨까지 이미 승낙을 받아놨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벌써. 조혜련 씨가 축가의 아이콘이에요. 네. 최고예요. 조혜련 씨가 노래하는 걸 알았는데 그 결혼식에 부를 만한 노래가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 조혜련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영규 씨 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면서 축가의 아이콘으로 급상승하게 맞아요. 됐는데요. 뜻밖에도 정말 요즘 결혼한 스타들의 결혼식에서 조혜련 씨가 축가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참가라는 건 말이 좀 이상하다.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었던 연예인 결혼식에도 모두 다 조혜련 씨가 아나까나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 들어오는 버진로드를 걷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이 비공개 결혼식을 했었던 배우 엄기준 씨 아시죠? 네. 엄기준 씨 하면 뭔가 근엄하고 차분하고 카리스마 있는 이런 연기를 펼치는 배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분의 결혼식도 조혜련 씨가 아주 휩쓸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연예인들의 결혼식을 싹쓸이하고 있는 결혼의 아이콘 조혜련 씨입니다. 네. 저도 그 홍서범 조강경 씨가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결혼식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 두 분이 아니라 아들이 며느리가 어떻게 조혜련 씨 안 돼요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조혜련 씨가 버진로드를 누비면서 이건 결혼식장이 아니라 파티장을 만드는 이 축가 아나까나를 들었는데 진짜 최고더라고요. 최고예요. 이번에도 영상 올라오면 전 찾아볼 겁니다. 네. 그리고 축가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혼집을 어디로 할 것이냐, 어떤 집에 살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또 소문을 또 들은 바에 의하면요. 지난해 용산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매입을 했다던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맞아요. 소문이 날만해요. 김준호 씨 뭐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또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소문이 났는데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8월쯤에 보도가 났었죠. 와, 김준호 씨가 김지민 씨랑 같이 살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용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소속사 측에서 아니다 하고 선을 그었어요. 뭐냐면 두 사람이 신혼집을 계약한 사실도 없고 그 최근에 어떠한 부동산도 매매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었죠. 이게 근데 집을 구하는 조건이 김지민 씨, 내 아내가 원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사랑꾼의 면모를 과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준호 씨의 이 신혼집 알아보는 조건은 김지민 씨의 마음에, 김준호 씨의 조건이 김지민 씨 마음에 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김지민 씨의 신혼집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1층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 그리고 샵세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 역세권은 들어봤는데 샵세권 이게 제가 다니는 그 샵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샵이라는 게 이제 연예인분들이 메이크업하고 머리하고 이런 것이 샵인데요. 이 샵이요. 연예인분들 일을 하시려면 메이크업 매일 받아야 되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갈 때마다 이제 가까우면 좋으니까요. 최고죠. 이게 네. 보통 2시간 그리고 왕복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갈 수 있는 잠을 좀 더 잘 수 있는 그런 샵세권이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그럼 나왔네. 청담동 살겠네. 그렇죠. 거기 보통 거 아니에요? 청담동.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뭐 연락처 뒷번호까지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김지민 씨 가족들 이 뒷번호가 다 같은데 김준호 씨도 그러면 나도 가족이니까 이제 전화번호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해요. 사실 글쎄요. 사회생활하면서 전화번호 바꾸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연락 오는 게 더 많아서 바꾸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김준호 씨 아주 딱 마음을 먹고 나도 지민이와 같은 번호를 쓰겠어라고 해서 마지막 네 번호를 딱 바꿨다고 해요. 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지민 씨의 어머니가 이렇게 우려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어머, 아니 사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 김준호 씨 어머니가 섭섭해할 수도 있다라면서 예비사돈의 이 마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만큼 김준호 씨가 김지민 씨를 사랑하고 가족이 되고 싶다 그죠? 이런 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김준호 씨는 이세도 김지민 씨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아내 바보 사랑꾼 면모를 지금 과시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뭐 김준호 씨 입장에서 좀 보기 덩굴째 굴러 들어왔는데 이래야죠. 심지어요 2세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지민이 닮은 딸을 낳았으면 좋겠어요. 몇 명 자녀를 두고 싶으세요? 그거는 지민이가 낳고 싶은 만큼 지민이 마음대로입니다. 정말. 모든 걸 지민이 마음대로라는 이 사랑꾼 김준호 씨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결혼식 장소가 올림픽 경기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얘기 나올 법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로 두 사람의 이 연애 경력을 합쳤을 때 얘기인데요. 이 두 분의 연애 경력을 합치면 거의 50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 김준호 씨가요, 1995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이를 하고요. 와. 그리고 김지민 씨 역시 2006년에 데뷔를 했으니까요, 지금 한 19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두 분이 이제 합친 경력으로 따지면은 하객이 정말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여기서 또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 우리 김지민 씨가 예상한 하객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자, 1번 800명, 2번 900명, 3번 3000명, 그리고 4번 1000명.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거 진짜 뭐 한 3,000명 되는 거 아니야? 저는 3,000명 같은데. 아니 올림픽 같아요. 경기장 얘기가 나올 정도면. 1,0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000명 정도 예상을 했지만요. 바로 정답은요. 4번 1,000명입니다. 우리 더 될 것 같은데. 넘을 것 같아요. 우리 김지민 씨가요, 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양쪽 하객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라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김준호 씨가 결혼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싱글이 아니거든요. 지금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죠. 그것은 이 결혼 후에도 싱글이어야
이어서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하차 없을 예정이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제작진의 의견 아닙니다. 스스로 밝힌 건데요. 일명 결혼한 돌싱으로 출연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내비쳤어요. 이것도 김지민 씨 영향이 큰데요. 김지민 씨가 내 예비 아내가 일하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준호 씨 현재 2개 프로그램에서 빠지면 나 거지된다, 돈 들어올 데가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고백하기도 했죠. 네, 요거는 조금 김준호 씨의 의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영화 같은 그런 러브 스토리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슬픈 그런 러브 스토리의 한 남자분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있는데요. 네 번째 연예계 이슈 긴 기다림 그리고 짧은 만남입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를 떠내보낸 가수 구준엽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도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는데 구준엽 씨 아내가 갑자기 사망한 이유가 뭡니까? 네,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뭐야, 뭐 이렇게 또 가짜 뉴스를 내라고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이 사실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실이었습니다. 구준엽 씨 아내는 대만 배우 서희원 씨죠. 이 사망 원인에 대해 현지의 이 대만의 매체는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중국 이 한 매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희원 씨의 사망 원인이 폐렴이 아닌 폐혈증이다라고 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이 분분한 가운데 구준엽 씨는 끝까지 아내의 곁을 지켰다고요. 네, 그 일본에 살고 있던 대만 방송인 가영첩 씨가 있는데 서희원 씨하고 절친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 춘제 끝나고 일본 여행 다 한 다음에 요 가영첩 씨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만나기 전에 이분은 신칸센을 타고 내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을 곁에서 보고 이제 글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그 아내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그 구준엽 씨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빠는 구준엽 씨입니다. 오빠는 깊은 키스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오빠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가슴은 찢어졌다. 정말 모두가 다 정말 찢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우셨을 것 같은데 이 유족에 따르면 이제 이 고인의 장례는 일본에서 지금 화장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고를 대만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시신을 대만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유고를 대만으로 가져온다고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준엽 씨와 구준엽 씨 아내는요, 새해를 맞이해서 일본으로 이 가족 여행을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바람에 일본에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시신이 아니라 이 유고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일본의 장례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반드시 3일 이내에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내 아내의 이 시신을 대만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일본의 법에 따라서 이 서희원 씨 유족들도 시신을 화장한 후에 유골만 대만으로 가져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원래 유족은 이 서희원 씨를 그대로 시신으로 옮겨서 이제 굉장히 평소 이제 좋아하던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예쁘게 화장하고 평소 좋아하던 옷 입혀서 그렇게 서희원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작별식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3일 내에 화장을 하다 보니까 화장을 해서 유골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게요, 일본 항공기는 이 유골을 무조건 화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다행히 뭐 중국 계열 또 이제 글로벌 계열 비행기 2종 기종이 있는데 그거는 비행기 티켓을 사면 그 승객처럼 이렇게 함께 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티켓을 샀고 그래서 구준엽 씨가 직접 안고 비행기에 올라서 대만으로 함께 간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참 어렵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하면서 부부가 됐는데요. 사실 정말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이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시작이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사실 굉장히 어린 시절에 두 사람이 1년 정도 교제를 한 바가 있어요. 구준엽 씨 역시 클론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후에 이 1년 교제 이후 서희원 씨가 2011년도입니다. 이 중국의 거의 재벌로 불리는 남성과 이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이때 가정을 꾸린 서희원 씨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접었는데 2021년입니다. 서희원 씨가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이 국내에도 알려지게 됐죠. 구준엽 씨가 혹시 희원이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라는 생각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그 번호가 아직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다시 닿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떨어져 지는 시간만큼 저는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서희원 씨가 그 번호를 일부러 바꾸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연락이 됐고 전화 통화를 막 하는데 이때가 코로나가 극심할 때였거든요. 사실 가족이 대만에서 가족인 사람이 초청하지 않으면 대만에 갈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통화만 하고 끊었지만 또 아쉬워서 하늘 찍어서 날씨가 참 좋아, 하늘이 참 좋아 이런 사진을 보냈는데 사랑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준엽 씨가 우리 만나려면 결혼해야 돼 해가지고 정말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날아가서 그때 또 호텔에서 무려 2주간 격리했어야 돼요. 격리 끝나자마자 자정에 달려가서 만났다고 하고 이 구준엽 씨는 본인이 생을 다할 때 마지막 순간에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추억할 거라고 했는데 두 사람한테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짠 듯이 행복한 가정 꾸리기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사실 이 두 사람 약지에 이 문신이 있습니다. 검은색. 결혼 반지 대신 문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준엽 씨가 2번 다시 결혼 안 할 거니까 이게 마지막 결혼 반지다라는 뜻의 문신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구준엽 씨 마음이 어떨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구준엽 씨는 정말 아내와 함께한 3년 세월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겠네요. 구준엽 씨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이 만난 날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30분을 울었다. 모든 게 주마등처럼 20년의 시간이 확 지나갔고 그 순간 역시 이 여자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자신의 이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서희원 씨를 만났는데 이번에 서희원 씨 사망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대중들 그리고 많은 이 연예계 동료들이 구준엽 씨의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지금 구준엽 씨의 마음이 어떨지 정말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연예계 이슈입니다. 인생은요, 정말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주가가 한참 올랐을 때, 이거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네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헤어질 결심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어제 M사를 퇴사한 방송인 김대호 씨의 소식입니다. 네, 퇴사한 이유는 뭐랍니까? 사실 이제 김대호 씨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1년에 M사가 창립 이제 50주년, 창사 50주년 프로그램으로 일요일 밤에 신입사원 뽑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최종 우승해가지고 입사한 그런 아나운서였잖아요. 그리고 12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혼자 사는 예능에 출연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인기가 탁 막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 이 정도 인기면 이제 프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소문이 나던지 불과 2년 만에 헤어질 결심을 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김대호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회사 그만두기 요거보다는 뭔가 다른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인생의 재미있는 순간이 되겠다 하는 그 호기심이 이 퇴사를 헤어질 결심을 하게 했다고 하네요. 네, 14년간 몸담은 직장을 떠난 거거든요. 네. 기분이 어떤지 이야기했나요? 맞습니다. 이제는 대세 예능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김대호 씨, 한 매체를 통해서요, 사표가 수리되고 나니 이게 퇴사가 결정되니까 굉장히 얼떨떨하고 그리고 뭔가 후련하다라는 심정을 남겼습니다. 14년을 직장 생활을 했으면 이제 정리할 것들도 있거든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렇죠. 일단 퇴직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퇴직금 사실 그렇게 쏠쏠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중간 정산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퇴직금은 사실 퇴직을 할 때 지급이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 상황이 있대요. 예를 들면 집장만을 한다거나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김대호 씨 역시 여러 가지 사유 중 내 집장만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우리 재용 MC도 또 김대호 씨와 같은 M사 출신 아니잖아요. 또 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써 26년 동안 다니다가 퇴직을 한 걸로 아는데 요즘 되면은 이 퇴직금도 얼마나 받으셨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퇴직금 정산이 아마 연봉을 기준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달 월급 정도가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오. 거기에 이제 이자가 붙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나올 때 연봉이 1억이 조금 넘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걸로 네, 요 선에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그 김대호 씨가 퇴사를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출연료가 좀 너무 낮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이유도 사실은 좀 손꼽히고 있는데요. 2024년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내가 1시간 분량의 예능 프로그램을 찍으면 출연료가 4에서 5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대호 씨 2023년에 남자 혼자 사는 이 예능을 찍으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M사에서 약 2년 동안 출연한 고정 단기 프로그램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2년 동안 무려 15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고 해요. 사실상 뭐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모든 M사 방송에 다 출연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지난해 올땡픽 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것 있죠? 그 캐스터까지 맡게 되면서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냈었죠. 야, 아니 이렇게 바쁜 스케줄 소화하면은 굉장히 진짜 막대한 부를 얻었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퇴사한 두 번째 이유가 좀 짐작이 되는 대목인데 이 김대호 아나운서한테 얼마나 바빠요? 이렇게 물었더니 얼마나 바쁘다고 딱 단정할 수는 없는데 한 달에 한 두세 번 쉰다. 두세 번 쉬면 나머지 다 계속 방송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번아웃을 이제 호소를 한 건데요. 그러면 아무리 월급 받으니까 이제 뭐 50분 1시간 프로그램에 4, 5만 원 준다지만 내가 만약에 이걸 프리랜서로 이 프로그램을 다 했으면 15개씩 했으면 얼마였을까 계산해 보면 현타라고 하죠. 현실적 타격이 올만 하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출연료 이거 현금으로 그래도 똑똑똑똑 들어오는 건가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취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M사의 한 아나운서가 과거 한 너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받냐 했더니 M사의 법인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사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놨다고 하는데 다만 이것도 우리 동네에서 먹고 엄마 동네에서 먹고 이게 아닙니다. 회사 반경 몇 킬로미터 그렇죠. 안에서만 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김대호 씨 역시 이 아나운서 조건과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머 저는 이 4, 5만 원도 사실 진짜 통장에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깜짝 놀랄 소식이었습니다. 4, 5만 원이 많이 올랐네요. 저 때 15,000원이었는데. 그리고 뭐 김대호 씨가 놓친 광고도 한 10개 정도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퇴사한 이후 한 세 번째쯤을 또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2023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어요. 외부에 행사가 있으면 이건 회사에 보고하고 그 돈은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상업 광고 출연은 되지 않는다. 실제로 내가 한 15개 제안받았다. 근데 아이고 내일 아니다 하고 그냥 단 한마디로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언제 프리선언하고 싶어요? 물어봤더니 광고 촬영을 하지 못할 때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퇴사를 결심한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가 좀 짐작이 되죠? 아유, 그럴만하죠. 네. 근데 뭐 자꾸 이렇게 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출연료 얼마나 받게 될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쯤 돼서 또 우리 예인 아나운서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너 속의 코너 하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명 최근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전 아나운서 출신의 몸가슴입니다. 네. 최근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전 아나운서 하면 그 배성재 아나운서와 또 장성규 아나운서가 좀 떠오르는데 네, 비교 맞습니다.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살짝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두 프리랜서 모두 프리랜서 선언 후에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먼저 배성재 씨의 경우에는요. 라디오 출연료 기준으로 프리랜서 이후에 자그마치
100배 정도가 뛰었고요. 그리고 장성규 씨도요. 퇴사 후에 15배 정도 이상, 한 20배 정도는 안 되는 그런 가격을 또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프리 선언을 하게 됐을까요? 네, 먼저 퇴사 후에 수입이 15배 이상 늘었다라고 얘기한 이 장성규 씨의 사례부터 보겠는데요. 장성규 씨는 입사 8년 만에 프리랜서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프리 선언을 왜 했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의 빚을 빨리 갚아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빚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았다. 프리 선언을 해야 이 빚을 빨리 갚아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 5년 안에 다 정리해드리고 싶다. 빚을 다 갚을 가능성이 생긴 것 같다. 신난다라고 프리 당시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규 씨는 빚은 다 갚은 겁니까? 갚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불과 프리 선언 3년 만에 이 김대호 씨가 본인 법인 명의로 청담동에 한 건물을 샀는데 가격이 65억 원. 장성규 씨가. 장성규 씨가. 네. 근데 장성규 씨가 물론 다 이거를 65억 원을 벌었다는 게 아니에요. 3년 만에. 55억 원은 대출이었어요. 그러나 3년 만에 이게 100억 원대가 됐습니다. 이걸 만약에 지금 판다 그래도 55억 원 빚 갚아도 뭐 30억 원은 그냥 뚝딱 이 시세 차익을 와. 본 상황이니까. 그리고 애초에 또 이 건물 살 때 10억 원은 본인 돈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빚은 다 갚았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성재 씨도 뭐 명확한 꿈이 있었다면서요? 네, 배성재 씨가 프리 선언을 한 이유 바로 축구 중계 때문이었습니다. 배성재 씨 하면 축구 중계가 딱 떠오를 정도로 캐스터로 엄청난 활약을 했었잖아요. S사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21년도에 프리 선언을 했는데요. 내게 꼭 필요한 축구 중계권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다른 회사로 퍼졌기 때문에 나 자체를 좀 자유롭게 만들어야만 축구 중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너무 사랑하지만 따로 살자 방송사야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앞으로 김대호 씨의 행보에 관심이 또 더해지는데요? 그렇죠. 김대호 씨가 바로 어제 한 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행보에 대한 어떤 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한 회사에 이렇게 몸담고 있을 때는 내가 나갈 거라지만 뭔가 이렇게 제안을 받고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아직 몸담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계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나오자마자 이미 또 제안 주신 분들이 많아서 요걸 차근차근 하나씩 이 제안들을 받아보면서 계약해 나가면서 하려고 한다. 일단은 장밋빛 전망 쫙 좋을 거라는 예상이 되죠. 있을 때하고 나간 다음하고는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나가면 없어져. 어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판단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전현무 씨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매월 이게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수입이 영원히 딱 되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전현무 씨 지금 잘 나가서 수입 영원인 시절이 있었어? 싶은데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대호 씨에게는 너는 근데 나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냥 받아들이고 다음 거를 기다리는 아주 호방한 마음이 들 거다라고 축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김대호 씨 대세 예능인으로 이미 보여준 활약,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나갈 거야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우리 이재영 MC 말씀하신 것처럼 이 냉혹한 프리랜서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어떤 길을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갈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여기저기에서 트로트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요, 이 한국의 트로트 열풍, 그 매력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K-트로트 한류,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연예계 이슈, 바로 일본의 매료시킨 한국 K-트로트. 예, 이번에는요, 트로트의 여왕 김연자 씨, 그리고 트롯바비 홍지윤 씨가 동반으로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김연자 씨가 올해 데뷔 52년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엔카의 여왕 이렇게 불렸었는데 네. 정말 큰 사랑받는 가수죠. 큰 사랑 받았죠. 그때 오리콘 차트에서요. 무려 15차례나 1등을 했고요. 사실 이제 1988년에 일본을 건너갔는데 불과 1년 뒤에 NHK에서 하는 이 홍백가합전에 출연했어요. 이 NHK라면 그쪽에 이 공영방송이고 홍백가합전은 말하자면 그 나라의 네로라는 이 탑스타들만 출연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외국 가수가
가수가 와서 여기에 출연을 한 거예요. 이런 사실, 야, 우리나라 가수가 일본에 가서 홍백 가업전에 출연했대. 정말 그때 굉장한 화제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이렇게 일본에서 승승장구했던 김연자 씨 이렇게 딱 보기에는 일본에서 무명 시절이 없었을 것 같은데 반전입니다. 있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김연자 씨 1970년대 중반에 일본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그때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었다고 해요. 일본어도 모르지,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초반에는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에 일본 직장인 월급의 이 평균이 12만 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12만 엔인데 이때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국제전화를 너무 외로우니까 계속 걸었었던 거예요. 이때 국제전화비가요. 아까 제가 12만 엔이 직장인 월급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전화비만 30만 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거의 뭐 한 400만 원 이상을 전화비로 썼다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 당시 힘들었던 마음이 상상이 가죠.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정말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제가 그때 일본 가부키 극장 가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단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제2의 데뷔 이후의 전성기였군요. 맞습니다. 일본에 두 번째 데뷔하는 그걸로 이제 성공을 했던 건데 요때는요 무작정 간 게 아니라 내가 일본 이 가요계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지를 계획을 다 세우고 갔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아침의 나라를 내가 부르겠다. 요걸 일본어로 부르면 빨리 출세하겠구나 하고 딱 준비해 가서 한복 입고 쫙 불렀는데 정말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셨지만 이 김연자 씨는요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항상 한복을 또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또 멋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한복은 우아해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런 심리적 갑옷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본에서 K-트롯을 매력적으로 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트롯밥이 우리 지은 씨도 홍지윤 씨도 어머 나 일본 진출하고 싶어. 왜 꼭 아이돌만 가는 거야? K-트로트도 가서 이 K-팝처럼 그렇게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김연자 씨랑 인연이 됐고 그래서 이 일본 진출이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여왕 김연자 씨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준다. 정말 너무나도 든든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고 말고요. 이 홍지윤 씨에게 일본 진출은요, 시장을 넓힌다 개념보다는 사실 한 단계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활동에 이 도움을 주고 있는 선배 가수 김연자 씨를 두고 제가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든든하겠어요,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은인이다. 그리고 이 무대 매너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엄지를 치켜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코치를 해주는 건가요? 제스처, 무대 매너 다 알려주시고요. 홍지윤 씨가 얘기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에 반만 없어도 제가 일본에서 잘한다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정말 딸처럼 잘해드릴게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활동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네, 지난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는 7월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 정도에 그동안 모아놨었던 곡 중에 추려서 녹음을 하고요. 뮤직비디오도 찍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국내에서 정말 트롯바비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홍지윤 씨잖아요. 일본에서도 이 트로트로 인정받는 모습을 본다면 이 대선배 김연자 씨가 내 기술을 아주 잘 흡수를 했군 이라면서 아주 흡족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로트의 귀공자 신유 씨도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 국내에서 2007년 데뷔했으니까 이미 꽤 관록이 있는 가수인데 이 일본을 다 공략을 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지난해 7월쯤에 한 일본 콘서트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섰는데 거기서 완전 찬사를 받고 나 일본에서 통할 것 같아. 나 인기 있을 것 같아. 딱 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에서 내가 돌풍을 일으키겠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일본 활동까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신유 씨에게 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 진출에 대한 꿈이라고 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한 달 반 정도 살면서 일본 진출에 대한 꿈을 키웠는데 돈만 뜯기고 온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든든한 소속사를 만나게 되면서 이 일본 진출에 대한 준비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K-트로트란 이런 것이다. 그 매력과 힘을 일본에서도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볼에 닿는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오늘 날씨 궁금한데요. 문단용 기상캐스터, 오늘도 날씨 많이 춥죠? 네, 오늘도 정말 너무 많이 춥습니다. 여기 상암동 건물 사이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데요. 빨리 실내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2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 기온은 영하 15.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경북 북부에는 한파경보로 강화됐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이고요. 특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추위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0도 안팎의 기온이 드러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5도, 청주 영하 4도입니다. 서울의 한낮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에 그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서해안과 제주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덕분에 서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내일까지 남은 눈의 양은 제주 산간의 최대 20cm 이상, 호남의 최대 15cm 이상입니다. 이 정도 추위 언제까지일지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너무 춥다 보니 보일러나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장시간 사용하실 때에는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운데 지금 지역별로 눈이 많이 내리는 네. 곳도 있네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